우리 지금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주목하는 섹터가 있다면 2차 전지, AI, 로봇 요거 네. 세 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처음에는 이것도 잠깐 반짝하는 테마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꽤 오래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갑니까?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요즘 증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멀미가 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웬 파동이 그렇게 심한지 도대체 이 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요. 증시 건진센터를 한번 열려고 하거든요. 증시가 요즘 정상이냐? 나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헤엄을 쳐야 살아남는 거냐?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소장님. 우리 금요일에는 돈터뷰예요. 예. 지금 대화하는 도중에 돈이 막 들어와서 목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돈터뷰 코너인데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럼 보통 한국하고 돈값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네. 환율이 막 요동을 치면서 급등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또 어제 30원 뚝 떨어지고 오늘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리 격차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체력 격차일 수도 있고 글로벌 자금의 이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쪽에 있으니까 신흥국이 자체 체력으로 통화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일단은 잃었어요. 미국의 달러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비견한 예로 2022년 11월까지 공교롭게도 중간선거 직전까지 우리가 킹달러라고 불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가 1,430원까지 갔었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무역 적자가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200원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것도 희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체력으로 보기보다는 미국 달러에 따라서 연동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환율이 우리가 왜 떨어졌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CS 은행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주요 기축통화국과 통화 수합을 연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제 수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까지 발언도 없지만 현재 미국은 영국 그다음에 이제 뭐 스위스, 일본 뭐 이런 몇몇 국가들하고 EU하고 이렇게 해서 통화 수합을 상시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CS의 주요 예금주들은 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통화 수합을 한 달 거래에서 하루 거래로 늘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막대하게 지금 통화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빼다 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통지함과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막대하게 지금 달러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30원이 툭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율이 결정되는 게 네. 단순하게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아시는 것도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긴축한다고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풀고 있다.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 떼면서 선풍기 돌린다 이런 지금 얘기네요. 이제 일부 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일러 떼면서 지금 에어컨 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한측에서는 지금 이제 유럽 쪽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은행 문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돈이 어디 있는 거야라고 보니까 은행들이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돈이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왜 문제가 생겼어? 라고 봤을 때 뭐냐면 특히 이제 SVB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막대하게 예금이 들어왔지만 대출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자금들을 어떻게 했느냐 국채를 사놓은 거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서 예금 인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국채를 팔아서 줘야 되니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리 올리지 딱 1년 됐어요. 1년 만에 지금 이제 5배가 오른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이게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 0에서 5%니까 5배 올랐다고 표현하기 그렇죠. 어렵지만 네. 그냥 5배로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오른 상태니까 국채의 가격은 떨어진 거죠. 금리를 올라가면 국채 가격 떨어지니까. 그러면 SVB 은행 같은 경우 1%대 국채를 사놓은 것이 지금 손해를 보면서 팔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 파산을 시킨 거죠. 일단 막고 뱅크런을 막고 특히 지금의 뱅크런의 특징이 은행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24시간 은행이 돌아가다 보니까 핸드폰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하루에 50일조가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런 시대에서 일단 막아놓고 그러면서 지금 돈을 대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게 그들이 지금 국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심리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지금 그 한쪽에서는 돈을 푸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 그런 거 시스템 문제가 아니니까 돈을 우린 금리 올릴 거야. 만약에 이번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를 안 올렸다라면 이건 시장에 주는 신호는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야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던 애들이 금리를 안 올릴 정도로 은행 문제가 심각해? 이건 진짜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심리를 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한쪽에서 힘들다 그러는데 난 의연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오히려 시장에 믿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왜 서로 간에 불 때는데 너는 에어컨 틀어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좀 소음일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증시에서 환율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 빠져나간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건데 앞으로 환율 괜찮겠습니까? 환율의 외국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워낙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가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1,400원에서 1,300원 올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2년 11월 달이었죠. 삼성전자가 55,000원에서 62,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대략 한 7, 8% 정도 수익이 났고 환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왔으면 몇 프로 오른 거죠? 대략 이것도 한 7, 8% 오른 거예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그거 삼성전자 사가지고 한 15% 먹었어요. 지수로 한 번 먹고 환율로 먹고. 환차익으로 먹고. 그러고 네. 이제 외국인들이 또 팔아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차익을 실현한 거죠. 삼성전자 다시 5만 원대 5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1,300원, 1,200원 올 때 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벌써 수익을 2번 거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외국인들이 플레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환율이 1,350원으로 확 밀렸다가 1,250원으로 와주면 보이는데 지금은 여기서 방향성 모색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고 환플레이를 못하는 게 환이 한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거고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로 보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체력이 강화되는 거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환이 강세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강세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약간 밀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은 외국인들이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아직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지금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주목하는 섹터가 있다면 2차 전지, AI, 로봇 요거 네. 세 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처음에는 이것도 잠깐 반짝하는 테마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꽤 오래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갑니까? 테마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주로 테마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걸로 많이 쓰죠. 잠깐 인기를 끌었다가 가는 그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테마의 힘은 시대를 바꾸는 거죠. 그건 긍정적인 테마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시대가 열렸다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드라마가 새로운 뭐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한다. 그거는 하나의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2차 전지는 우리 시대상을 바꿀 정도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테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주식 시장을 휩쓸었던 거는 제약바이오예요. 고령화 테마. 우리가 이제 다 늙는다. 약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무려 2년 반을 끌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지금 더군다나 2023년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파월 의장도 그랬잖아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올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면 뭐죠? 파월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제가 좀 다운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우리의 희망의 빛이 나타난 거죠. 그게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또 이것은 우리가 직접 만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물론 이 강력한 힘이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이 테마가 단순히 그냥 시대에 스쳐 지나가는 테마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활 자체를 바꿔놓는 분야라면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테마 아니다. 이 중에서도 좀 더 좁혀볼게요. 요즘에 제일 핫하다, 진짜 뜨겁다 했던 게 2차 전지하고 각종 소재주. 네. 근데 저는 올해 들어서요 숫자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보다 좀 줄었겠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은 여러 가지 뭐 노이즈도 있는데 왜 계속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시장에 물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익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2차 전지의 중요한 소재 회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본 거죠. 저도 작년부터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셀이라고 부르는 배터리죠. 배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온, 그다음에 중국의 CATL 이런 데들이 만드는데 왜 배터리보다 소재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주요 메이저 자동차 업계들이 내재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제 소위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안 주는 유일한 게 있죠. 엔진이죠. 그게 엔진을 자기네들이 개발해야 자기네들이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내재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우리랑 그 LG 엔솔이랑 손을 잡을 때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도 발표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 이번에 CES에서 1000km 가는 배터리를 벤츠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아우토반에서 달려봤어요. 시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100km 가고 잔량이 좀 남았다라고 할 정도에 자 그러면 좀 길게 보자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셀을 만드는 업체 수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뒤에서 팔짱 끼고 웃는 건 누구죠? 소재죠. 소재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누가 생산해도 우리는 상관없어. 니네 벤츠가 만들던 LG 엔솔이 만들던 우리 거 갖다 쓸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것들이 규모의 경제가 된 거예요. 자,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자라는 게 중세 시대 때 성을 주위를 싸고 있는 그 물웅덩이를 우리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사카 성을 가보면 그 해자가 파져 있잖아요.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남들이 쉽게 못 넘어오기 위한 나만의 독특함이에요. 그건 이제 특허일 수도 있고 독특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도 해자예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막대하게 설비 투자를 갖고 있는데 다른 기업이 에코프로처럼 하려고 한다라면 그들이 공장을 짓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 이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상당히 비교 우위에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면서 특히 일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과 에코프로를 갖고 있지 않는 분 나누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소부화가 생각이 나요. 이소부화요? 예, 우리가 네. 이제 그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물을 놓고 그릇에다가 그 이제 두루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초대해 놓고 못 먹겠죠. 못 먹게 한 거죠. 네.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우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장이 없죠. 밀리면 사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장이 없고 또 한 측에서는 야 저거 밸류가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야 하늘은 아름답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꽃이 피고 너무 좋다라고 그러고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야 이 매연 뭐 차 막히고 답답해. 하지만 같이 서로 간의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반론을 하나 하자면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오후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급등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한 10% 정도 2시쯤에요. 급락이 예, 나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른바 상방 리스크,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되게 겁난단 말이에요.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재나 2차 전지에 대한 유망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오늘 지금 변동성이 시작된 게 저는 그 출발이라고 봐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진동이 되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공지능과 AI도 같이 그 시간대 다 밀렸거든요. 네. 폭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우화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박영민 앵커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고 칩시다. 근데 말이 서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지면 손절매를 할 수 있는 분만 들어가야 돼요. 이 주식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제가 굳이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건 알지만 급브레이크 잡을 줄 몰랐죠. 근데 네. 급브레이크가 걸리면 저는 손절매라는 개념을 탈출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 가장 극명하게 봤을 때 2021년 위메이드를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메타버스가 모든 세상을 바꿀 걸로 봤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손절매 탈출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마련하려면 우리가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전에 팔 하나 자르는 거. 이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한가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네. 그런 정도의 생각이 분명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향후에 다른 또 기회를 보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은 계속 나오고요. 돌고 돕니다. 이번만에 너무 이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다 싶을 때 나왔다가 네. 손절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그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은 2차 전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이선희님 같은 의견 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특히 뭐 에코 삼형제 등을 보고 있으면 소외감이 엄청나다. 지금 들어가기 무섭다 이런 의견들 많으시고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2차 전지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있다라고 하지만 또 한간에서는 리튬 같이 핵심적인 소재의 수요가 줄어든다. 즉 작년에 톤당 한 1억씩 하던 게 지금 한 반값으로 떨어졌다. 소재가 계속 가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한 측에서 보면 소재가 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소재들이 증설하는 것을 즉 글로벌 소재 그 증설의 합을 보면 전기차 수요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봐야 돼요. 네. 이 기업이 지금 커나가는 산업인 건 맞지만 결국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지금 미국에다 칩스법으로 짓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완공됐을 때 현재 글로벌 수요 대비 오버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증설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각 증설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그 증설의 끝을 가보게 된다라면 공급 과잉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 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하지만 그 현상이 멈췄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좋냐 나쁘냐 논쟁을 해봤자 저는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장에서 뭐 여차저차 하다가 본인이 한 템포 늦은 거예요. 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좀 조급하고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급함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조급함은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드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어서 조급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박연미 앵커께서 아나운서께서도 조급한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시장이란 데는 네.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를 놓치세요.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주시장 안 된다 그랬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 올라갔잖아요.
그거 내가 놓쳤었다가 이번에 2차 전지 잡아가지고 수익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못 잡았다? 그럼 2차 전지가 좀 꺾이게 되면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근데 그게 공교롭게 내가 보고 있었던 섹터다.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일 수도 있고 그럴 때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내고 끝에 가서 자 연말에 보니까 나의 올해 성과는 좋았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게 너무 화랑인데 나는 손절 못해. 근데 2차 전지 갖고 싶어. 그건 욕심이라고 저는 봐요. 아, 그 욕심을 네. 걷어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저는 주식 투자의 한 모습이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증시에 격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컨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 중요한 격언이요. 아니 무릎이 어딘지 알면 걱정이 없죠.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릎에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닥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무릎이 아니라 어깨에서 무릎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잘못 해석하면 무릎이라고 샀는데 발이 한 100m 가는 거야. 기형아가 돼버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진단할 줄 알면 네. 우리 전부 다 진도준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시간에는 바닥을 감별하는 방법 그리고 네. 무릎이 어딘지 어림잡아 짐작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맨입으로요? 자 여러분 목돈 연구소입니다. 다음번에 꼭 가르쳐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